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작은 구멍가게를 하셨는데요. 전 그 어떤 것보다 가게에 나와서 노는 걸 좋아했어요. 놀이터나 학교 운동장보다 부모님의 구멍가게가 더 재미있었죠. 요즘엔 동네마다 하나씩 들어선 대형마트 때문에 작은 골목상권에 있는 동네 구멍가게들은 버티기 어렵다고 하지만 부모님의 작은 가게는 안 파는 것 빼고는 다 파는 만물상이자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 한 번은 꼭 들리는 참새 방앗간 같은 장소여서 하루 종일 손님이 많았는데요. 전 가게 찾아오시는 손님들 상대로 물건을 파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꼬마였을 때부터 부모님이 가게를 비우시면 제가 대신 손님들 필요한 물건도 찾아드리고 물건값도 받고 부모님 대신 장사를 했죠. 꼬마야, 이거 다 얼마니? 2,300원짜리 2개랑 4,700원짜리 3개랑 1,800원짜리 2개. 22,300원이요. 어머, 계산기도 없이 계산이 그렇게 빨리 돼? 신기하네. 명색이 가게집 큰딸인데 그 정도 계산은 기본이죠. 아유, 참, 말하는 것 좀 봐. 어린애가 말빨이 보통이 아니네. 자, 여기 있다. 22,300원. 그리고 지난번에 안 주신 외상값 10,000원도 주세요. 뭐? 꼬마 니가 내 외상값을 어떻게 기억해? 당연히 기억하죠. 전 한 번 본 사람은 절대 안 잊어버려요. 지난주에 세탁세제 외상으로 가져가셨잖아요. 아유, 조그만 게 기억력도 좋다. 어? 여기 똑같은 세제가 세일 중이네. 그럼 8,000원만 더 주면 되지? 안 되죠. 물건은 10,000원 할 때 가져가시고 돈은 세일 가격으로 주시면 어떡해요? 10,000원 주셔야 해요. 아이고, 네 집 딸인지 똑소리 나게 장사 한번 잘한다. 나중에 아주 떼돈 벌겠어. 저에게는 아래로 3살, 5살 터울의 여동생이 둘 있었는데 둘 다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어요. 근데 전 아니었죠. 동생들은 책상 앞에 앉아서 몇 시간이고 끈질기게 책을 파고들던데 저는 책만 펴면 한숨이 나고 좀이 쑤셔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게다가 시험만 쳤다 하면 1등을 도맡아 하는 동생들과 달리 제 성적은 겨우 반 평균 넘길까 말까 할 정도로 초라했거든요. 전 책상 앞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가게에 나가서 장사하는 게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곧장 가게로 가서 부모님을 도왔어요. 물론 부모님은 제가 가게에 나오는 걸 못마땅해 하셨지만요. 진이야, 너 앞으로 가게 나오지 마. 왜? 내가 안 나오면 이 무거운 상자들은 누가 다 옮기고 물건 정리랑 청소는 다 누가 해? 엄마 아빠 허리도 안 좋으시면서. 네가 우리 걱정을 왜 해? 어린 자식이 부모 걱정하는 거 난 싫어. 부모가 얼마나 변변치 못하면 자식한테 걱정을 끼치니? 그래. 엄마 말이 맞다. 넌 우리 걱정 말고 동생들이랑 공부나 해. 이제 너도 금방 고3인데 대학은 가야 하잖니? 아빠, 엄마, 사실 생각 많이 해봤는데요. 나는 공부보다는 장사가 더 맞는 것 같아. 선이나 미희에 비하면 공부머리도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난 대학 안 가기로 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어릴 땐 애들 셋 중에서 네가 제일 영특했어. 한글도 제일 빨리 깨우치고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덧셈 뺄셈 그냥 다 척척하던 애가 너야. 그럼 뭐해. 지금은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난 공부해서 대학 가는 건 흥미도 없고 소질도 없어. 공부 잘하는 선이랑 미희나 시키자. 솔직히 우리 형편에 애셋을 어떻게 다 대학을 보내? 그건 무리잖아. 그런 건 아빠 엄마가 고민할 문제야. 너는 학생 본분 지켜서 공부만 열심히 해. 돈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난 그렇게는 못해. 아빠 엄마 힘들게 일하시는 거 내가 누구보다 잘하는데 어떻게 그래. 나는 대학 안 가고 빨리 사회에 나가서 돈 벌 거야.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아빠 엄마 호강도 시켜주고 선이랑 네 대학 공부도 다 시켜줄 거야.
전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고 싶은 욕심에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아는 사람 소개로 동대문에 있는 아동복 매장에서 일하게 되었는데요. 몸에 꼭 맞는 옷을 입은 듯 적성에 딱 맞는 일을 찾게 되어 하루하루가 즐겁더군요. 물론 일 자체는 정말 힘들었어요. 도매시장에 문을 여는 밤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12시까지 근무를 했는데요. 수백 벌, 수천 벌이 되는 옷들을 주문에 맞게 정리하고 포장하고 재고를 확인하는 일은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분무기로 물을 계속 뿌려도 소용없는 엄청난 옷먼지 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 목이 하루 종일 칼칼했고 낮과 밤이 바뀐 근무 시간 탓에 건강에도 많이 무리가 갔습니다. 그래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 가게에서 일 도우면서 잔뼈가 굵은 탓인지 장사는 제 적성에도 딱 맞고 할만하더군요. 저는 일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도매시장에서 서로 탐내는 일 잘하기로 유명한 알바생이 되었습니다. 전 이곳에서 일하면서 새로운 별명이 여러 개 생겼는데요. 그 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별명은 인간 계산기였어요. 한 번에 수천만 원의 현금이 오가는 도매시장에서 저의 타고난 계산 능력은 빛을 발했죠. 사람들이 천재 아니냐며 막 놀라는데 괜히 쑥스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 지니 씨는 어떻게 그렇게 계산을 잘해? 정말 인간 계산기 맞네. 머릿속에 컴퓨터라도 들어있는 거야? 에이,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 다 그 정도 계산은 딱딱해요. 아니야, 지니 씨 같이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은 처음 봤어. 진짜 천재 아니야? 에휴, 맞아요. 우리 지니 천재예요. 계산뿐만이 아니야. 여기 미로처럼 복잡한 상가지도도 얘 머릿속에 통째로 들어있다고. 어디 찾아가려면 우리 지니한테 물어보면 돼요. 게다가 사람 얼굴은 또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한 번 본 사람은 잊어먹지를 않는다니까. 그러니 단골도 많이 생기고 지니 씨 오고 나서부터 매출이 부쩍 늘었어요. 우리 가게 보물이야, 보물. 사장님도 참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유, 아니야. 진짜 대단하다, 지니 씨.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진짜 잘했겠어? 잘하긴요. 공부하기 싫어서 학교 때려치고 여기 온 건데요. 정말? 공부 조금만 열심히 했으면 진짜 잘했을 것 같은데. 머리가 아깝다. 공부머리는 따로 있는 거죠. 아유, 뭐 공부만 잘하면 성공하나. 지니는 여기서도 금방 성공할 거야. 장사도 머리 똑똑한 사람이 잘한다고. 사장님 말씀대로 전 웬만한 사람들은 버텨내기 힘들다는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7년 만에 제 가게를 차리고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운 좋게 급히 사업을 정리하느라 권리금이 싸게 나온 가게를 계약할 수 있었거든요. 저의 행운은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제 점포를 오픈했을 무렵에 한국 드라마랑 영화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끈 거예요. 중국 내에서 한국 패션이 대유행하면서 중국 큰손들이 동대문으로 몰려들었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 찔끔 배웠던 중국어 덕분에 중국 사람들과 어느 정도 소통할 수 있었고 그게 장사에 큰 도움이 됐죠. 전 중국인들이랑 좀 더 막힘없이 대화하고 싶어서 장사하는 틈틈이 중국어를 공부해서 마스터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하기 싫었던 중국어가 돈 버는 데 관련된 일이라 생각하니 그렇게 머리에 쏙쏙 잘 들어올 수가 없더군요. 저는 이렇게 한류바람을 제대로 타고 큰 돈을 벌 수 있었고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이 됐죠. 남들처럼 외제차도 몰고 서울에 번듯한 집도 한 칸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뻤던 건 제가 번 돈으로 두 동생들 전부 대학에 보냈다는 거였죠. 이만한 부를 이루기까지 정말 저의 20대는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사라져버렸습니다. 남들이 대학 가고 연애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만끽할 동안 전 두 평 남짓한 작은 가게에서 온 무더기에 쌓여 20대를 모두 날려보낸 것 같아요. 밤엔 일하느라 그리고 낮에는 잠으로 체력 보충하느라 꽃구경 한번 제대로 못 해봤습니다. 그래도 그 덕분에 가족 모두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으니 후회는 없었죠. 그런데 20대가 거의 끝나가고 있던 어느 날 느닷없이 제 인생이
또 한 번 바뀌는 변곡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침이 오고 손님들이 뜸해져서 전 얼른 마감하고 퇴근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친하게 지냈던 옆가게 언니들이 느닷없이 나이트클럽을 가자는 겁니다. 전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언니, 지금 오전인데 무슨 나이트클럽이야. 나이트클럽은 밤에 나오는 거 아니야? 아우, 얘. 넌 여기서 장사한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그렇게 모르는 소리를 하니? 여기 유명한 데 있잖아. 아침부터 문 여는 나이트클럽. 뭐? 그런 게 있어? 여기 사람들은 전부 밤에 일을 하고 오전 중에 퇴근하기 때문에 밤새도록 문 여는 미용실이나 식당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아침에 문을 여는 나이트클럽이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봐서 호기심이 생기더군요. 아, 매일 그렇게 집 가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너도 네 인생 좀 즐겨라. 너도 이제 곧 30 아니야? 노는 것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놀아야지. 나이 들면 힘들어서 놀지도 못해. 그날따라 뭐에 홀렸던 걸까요? 술 먹는 것도 춤추는 것도 전혀 관심 없던 저는 그렇게 옆가게 언니들을 따라 난생 처음 나이트클럽이란 곳을 가게 된 거죠. 처음 가본 나이트클럽은 별천지더군요. 번쩍이는 조명 아래서 어울려 춤을 추는 사람들, 서로 어울려 술잔을 기울이는 사람들을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난 이런 데 한번 못 와보고 그동안 뭐하고 살았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곳에서 말로만 듣던 부킹도 처음 해봤습니다. 웨이터 아저씨가 웬 젊은 남자를 제 옆자리에 앉혀주고 가더군요. 근데 그 남자도 저처럼 이런 곳이 처음인지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굉장히 낯설어 하더라고요. 숫기도 없는지 저한테 말 한마디 못 붙이고 멀뚱하게 앉았길래 제가 먼저 말을 붙였습니다. 장사하면서 사람들 상대하는 건 이골이 난 저였으니까요. 술 한잔 하실래요? 근데 그 남자가 손사래까지 치면서 거부를 하더라고요. 아유, 아니요. 저 술 마시면 큰일 나요. 네? 술도 안 마실 거면 나이트클럽을 왜 왔어요? 춤추러 오셨나? 춤도 잘 안 출 것 같이 생기셨는데. 그냥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서 잠깐 도망 나온 거예요. 도망을 나왔다고요? 도망 나왔단 얘기를 듣고 보니 남자는 어딘지 모르게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어요. 자꾸만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도 왠지 수상쩍었고요. 뭐 하시는 분인데요? 설마 쫓기고 있는 범죄자? 뭐 그런 건 아니죠? 에? 그건 아닌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그 남자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고 문자를 확인한 남자가 황급히 일어서더군요. 좀 가봐야겠네요. 오늘 즐거웠어요. 네? 벌써요? 저 보시다시피 쫓기고 있는 몸이라서요. 연락처 하나 주세요.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남자는 제 연락처가 적힌 옷가게 명함을 하나 받아들고는 서둘러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언니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연락처를 왜 줬냐며 난리가 났죠. 아, 이제 헛똑똑아. 아무한테나 명함을 뿌리고 다니면 어떡해. 뭐하는 놈인지 알고. 그러게. 이 시간에 이런 데 앉아있는 거 보니까 백수건달 아니면 논팽이구만. 아, 연락받고 군기 바짝 들어서 달려가는 거 보면 요 동네 조폭 아니야? 안 그래도 뭐에 쫓기고 있다고 하던데. 뭐? 그럼 답 나왔네. 이놈 이거 지명수배당한 조직폭력배다. 너한테 연락해서 숨겨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근데 조폭은 아니야. 손이 엄청 희고 곱던데. 그런 험한이라는 손이 아니었어. 혹시 고시생인가? 야, 고시생이 도망 다닐 일이 뭐 있냐? 빚쟁이라면 또 모를까. 암튼 너 그놈한테 연락 와도 절대 받지 마. 알았어? 아우, 너같이 순진한 애를 이런 데 데려온 내가 잘못이다. 그리고 얼마 후 그 남자에게서 정말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시죠?
저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동대문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예. 그런데 무슨 일로? 지금 바쁘세요? 혹시 안 바쁘시면 잠깐 볼 수 있나요? 제가 지금 일이 끝나서 막 퇴근하려던 참이긴 한데. 잘 됐네요. 저도 이제 막 점심시간이거든요.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언니들은 그에게서 연락이 와도 절대 받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이 남자가 너무 궁금했어요. 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그날 그 나이트클럽엔 왜 온 건지, 그리고 왜 또 저한테 연락을 한 건지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범죄를 저지를 관상은 절대로 아니었어요. 동대문에서 10년 가까이 옷장사하면서 제가 반관상쟁이 다 됐다고 자부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선한 눈을 갖고 있었거든요. 전 모두의 걱정과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에 대한 알 수 없는 호기심에 이끌려서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정체를 알게 됐죠. 네? 의사시라고요? 네, 여기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 하고 있어요. 전 도망 나왔다고 하시길래 무슨 이상한 사람 아닌가 했는데, 그럼 그날은 왜 대낮에 나이트클럽에 왔던 거예요? 큰 수술 끝나고 스트레스도 받아서 머리가 좀 아팠는데 동기들이 스트레스 풀린다고 한번 가보자고 해서요. 저도 그런 데는 처음 가봤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마음에 드는 분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죠. 네? 저요? 네, 사실 너무 예쁘셔서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급한 호출이 와서 갑자기 헤어지려니까 어찌나 발걸음이 안 떨어지던지. 집에 가서도 그쪽이 계속 생각나서 혼났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고백에 심장이 요동을 치더군요. 얼마나 떨리던지 말까지 막 더듬어지더라고요. 말도 안 돼요. 그쪽은 의사시라면서요. 전 고등학교 졸업도 못하고 관뒀어요. 동대문에서 옷장사 한다고요. 근데 뭐요? 저한테 첫눈에 반했다고요? 그게 왜요? 저도 별 볼 일 없는 레지던트예요. 버는 족족 빚 갚느라 돈도 한 푼도 없는데요. 그럼 그쪽 좋아하면 안 되나요? 아니요. 저는 뭐 빚 있고 이런 건 상관은 없는데. 저도 고졸이니 뭐 그런 거 상관없거든요. 그럼 된 거 아닌가? 참 이상한 사람이다 생각이 들면서도 왠지 싫지가 않더라고요. 인연이 되려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날로 그 사람과 사귀고 교제 3년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그런데 남편과 결혼을 진행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바로 남편의 본가가 알고 보니 상당한 재력가 집안이었다는 겁니다. 전 그 사실을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남편 집에 처음 인사를 가던 날 알게 됐는데요.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화조차 안 나더군요. 뭐야? 여기가 자기네 집이라고? 이렇게 크고 좋은 부잣집이? 가난한 집 아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날 속인 거야? 화났어? 미안해. 일부러 속이려고 했던 건 아니야. 말할 기회가 없었던 거지. 내가 돈 보고 자기한테 접근했을까봐 일부러 가난한 척하면서 날 시험이라도 해본 거야? 근데 미안하지만 나 돈 많아. 자기네 집 돈 보고 결혼 안 해도 내가 충분히 많이 번다고. 이런 걸로 사람 농락하지 마. 그게 아니야, 자기야. 나 사실 우리 부모님이랑 의절한 상태야. 우리 부모님은 내 꿈을 이해 못하셔. 내가 피부과나 안과 전문의가 되기를 바라시거든. 내가 쪽방촌에 병원 차릴 거라고 하니까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부모님이랑 의절하고 나온 거야. 부모님 돈으로 의사 되고 싶지 않아서. 대학 등록금도 전부 갚고 있는 거고. 근데 남편의 집안은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수제들만 모인 엘리트 집안이더군요.
남편은 삼형제 중 첫째였는데 글쎄 두 동생들은 전부 변호사라는 겁니다. 게다가 동서들까지 전부 다 변호사라고 하니 그런 집에서 절 좋게 봐줄 리가 만무했죠. 그네 네가 여자를 데려온다고 해서 얼마나 대단한 아가씨를 데려오나 했는데 아휴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이건 뭐 격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잖아. 너는 장남이 돼가지고 집안 일으킬 궁리를 해야지. 왜 자꾸 엉뚱한 짓만 하고 돌아다니니? 내가 이러려고 너 의사 만든 줄 알아? 어머니가 만드신 거 아니고 제가 된 겁니다. 그런 말씀 듣기 싫어서 학비도 전부 제가 냈어요. 근데 너도 생각을 좀 해봐. 이건 아니잖아. 우리 집 큰며느리 자리가 어디 보통 자리야? 근데 이 아가씨 봐봐. 뭐 하나라도 내세울 게 있니? 고등학교 중퇴를 했으면 최종 학력이 중졸이란 얘긴데 중졸은 너무 급 떨어지지 않니? 창피해서 어디다 얘기도 못해 이건. 그리고 동대문에서 옷장사해서 돈 좀 벌었다고? 그래봤자 장사치 아니야. 그렇게 막 번 돈은 가치 없는 돈이야. 천박하다고. 천박하다뇨. 어머니,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쓰세요? 사람 면전에서. 넌 가만히 있어. 이봐요 아가씨.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여길 따라오지 말았어야지. 여기가 어디라고 결혼을 하겠다고 찾아와요? 뻔뻔하게.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 애들은 전부 엘리트들이야. 둘째, 셋째 아들이랑 며느리들까지 전부 다 변호사라고. 근데 큰 며느리가 중졸의 동대문 옷장사라고? 변호사 동서들한테 어디 말빨이나 먹히겠어? 집안 꼴 엉망되는 건 시간 문제야. 난 절대로 허락 못해. 어차피 저흰 어머니 허락받으러 온 거 아니니까 허락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자식된 도리로 최소한 결혼한다고 알려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인사차 온 거예요. 결혼하고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서로 상관 안 하고 사시면 됩니다. 남편은 그렇게 어머니와 한바탕 싸우고 절 시댁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남편에게 괜히 미안해지더군요. 나랑 안 만났으면 어머니한테 저런 소리 듣지 않아도 됐을 텐데 내가 자격이 안 돼서 미안해. 고등학교라도 마칠걸. 공부 중간에 그만둔 것도 미안하고 동대문에서 옷장 사는 것도 미안해. 내가 좀 더 노력해서 자기한테 어울리는 사람이면 좋았을 텐데 정말 미안해. 그런 말이 어딨어. 난 진이 네가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인 거 알아. 네가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인데. 난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일찍 일 시작해서 집안 일으키고 동생들 공부시킨 것도 자랑스럽고 젊은 나이에 이렇게 큰 사업 잘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도 자랑스러워. 의사 변호사가 무슨 벼슬이야? 우리는 어차피 고용인일 뿐인데 진이 너는 사장님이잖아. 나는 누가 뭐래도 우리 진이가 최고야. 그렇게 절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남편을 믿고 전 결혼식을 올렸죠. 그런데 분명히 시댁이랑 서로 상관하고 살지 말자 했는데 막상 결혼을 하니까 그게 말처럼 쉽지 않더군요. 결혼하고 나니까 시댁과 만날 일도 많아지고 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도 늘어나고 집안 대소사도 어쩔 수 없이 챙기게 되더라고요. 변호사 동서들이랑도 자꾸 만날 일이 생기대요. 그런데 너무 잘난 우리 동서들 만날 때마다 저를 아주 대놓고 무시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만 아는 법률 용어를 막 써가면서 형님은 잘 못 알아들으시죠? 하는데 동서들 하는 짓이 너무 유치하기도 하고 일일이 상대하기도 피곤해서 그냥 참고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그날은 어머님 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요. 다음 달에 있을 어머니 생신 선물 때문에 동서들이랑 의논 중이었어요. 그럼 어머니 생신 때 우리 며느리들끼리 100만 원씩 모아서 선물 하나 사드리자.
동서들은 바쁠 테니까 나한테 100만 원씩 보내. 선물 준비는 내가 할게. 네, 그러세요. 형님이 저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지금 현금이 없어서요. 뭐? 할 수 없지. 내가 빌려줄게. 근데 동서, 지난주에도 200 빌려가지 않았어? 그 돈까지 해서 300 내일까지 줘. 에이, 장사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돈 계산이 엄청 깐깐하시네. 근데요, 형님. 법규상 반환시기에 약정이 없을 때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나와 있다고요. 뭐? 뭐야? 그게 무슨 소리야? 아이 참, 작은 형님도. 고등학교도 못 나오신 우리 큰형님이 그렇게 어려운 법률 용어를 어떻게 알겠어요? 형님한테는 법률 용어가 무슨 외계어처럼 들릴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내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썼나? 죄송해요. 제가 자꾸만 저희 생각만 하고 형님 수준을 까먹네요. 제가 고등학교 못 나온 사람을 처음 봐서. 아무래도 중졸학력으로 이해하는 건 좀 무리야. 그쵸? 그니까 아까 제 말은 형님 수준에 맞게 풀어서 설명해드리자면 제가 알아서 갚을 테니까 사람 쪼지 말라 이 말이에요. 동서들이 재밌다는 듯 깔깔거리면서 웃어 제끼는데 갑자기 남편이 와서 한마디 하더군요. 재수씨, 재밌으세요? 다들 정말 너무하네. 그렇게 사람 하나 바보 만들고 몰아세우면 재밌어요? 여보, 왜 그래? 참아요. 어머니도 계신데. 그래, 큰 소리 내지 말고 간도. 둘째, 셋째 내가 아주 틀린 말한 것도 아니구만. 뭘 그렇게 곱깝게 듣니? 중졸학력인 건 사실이잖아. 그러게, 너도 나가서 장사나 하지 말고 틈틈이 공부도 좀 하고 자기 개발을 해야 무시를 안 당하지. 요즘같이 공부하기 좋은 세상에 중졸학력이 웬 말이냐고. 어머니 그만하세요. 형님 지적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걸 어쩌겠어요. 공부는 뭐 아무나 하나요? 그것도 다 적성에 맞고 소질이 있어야 해요. 맞아요 어머니. 큰형님은 공부가 영 적성에 안 맞으시나 봐요. 공부할 머리는 다 따로 있다니까요 어머니. 동서들의 선을 넘는 막말에 화가 난 남편은 도저히 참지 못하고 그동안 숨겨왔던 저의 비밀을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시댁엔 당분간 비밀로 하자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말이에요. 재수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공부할 머리는 따로 있다니. 우리 집사람 사실 서울대 의대생입니다. 예? 뭐요? 서울대 의대? 아주버님, 농담도 잘하시네요. 농담 아니고 이 사람 진짜로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다고요. 말도 안 돼.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왜요, 재수씨들? 제 말 못 믿으시겠어요? 남편은 제 휴대폰에서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다는 합격 통보 문자 메시지까지 보여주었어요. 그러자 둘이 입을 맞춰 신나게 저를 씹어대던 동서들이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왜요? 이 사람들이 본인들 나온 대학보다 훨씬 점수가 높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기분 나빠요? 절대 자기들보다 잘날 일이 없는 우리 집사람이 우리나라 최고 수재들만 가는 대학에 들어갔다니까 못 믿겠냐고요? 다들 알죠? 법대보다 의대가 훨씬 수능 점수 높아야 갈 수 있다는 거. 게다가 그냥 의대도 대단한데 서울대 의대라고요. 서울대 의대는 상위 1%도 갈까 말까해요. 이래도 우리 집사람 학벌 가지고 계속 씹으실 건가요? 아주버님, 우리가 뭘 학벌 가지고 씹어대고 난리세요. 중졸을 중졸이라고 얘기했을 뿐인데요. 그리고 솔직히 이게 말이 돼요? 고등학교 중퇴한 거 우리가 뻔히 다 아는데 무슨 갑자기 서울대 의대를 가요? 서울대 의대가 뭐 가고 싶으면 아무나 막 가는 동네 놀이터도 아니고 말이 안 되잖아요. 재수씨, 이 사람 원래부터 머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모르시죠?
일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공부한 게 그 정도예요. 변호사가 되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벌써 로스쿨 들어가서 변호사 붙었을 겁니다. 변호사가 뭐 별건가? 여보, 그만해. 지금 좀 흥분했어. 내가 흥분 안 하게 생겼어? 가만히 듣고 있자니 화가 나서 들어줄 수가 없잖아. 변호사식이나 됐다는 사람들이 법률 용어 써가면서 사람을 바보로 만들려고 하고 말이야. 이 사람 재수 씨들보다 10배, 20배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동서들은 더 이상 반박도 못하고 조용히 입을 닫더군요. 전 가족들끼리 정말 큰 싸움이 날까봐 남편을 말리긴 했지만 솔직히 더해주면 좋겠더라고요. 그동안 서름당했던 게 한 번에 내려가면서 진짜 사이다처럼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니도 그래요. 이 사람 보기만 하면 장사치 하시는데 장사하는 게 뭐 어때서요? 지난달에도 이 사람이 어머니 용돈 얼마 드렸어요? 오늘 우리 식구들 먹은 밥값은 또 누가 냈고요? 다 이 사람이 도매시장에서 열심히 벌어서 식구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에요. 그럼 고마운 줄 아셔야지. 왜 그렇게 사람 면전에서 비하하고 그러세요? 장사해서 번 돈은 좋고 장사하는 며느리는 싫으신 거예요? 얘는 내가 뭘 어쨌다고 이 난리야. 내가 큰애한테 뭐라고 했니? 어머니, 둘째, 셋째 전부 저처럼 의대 보내고 싶었는데 애들이 수학 못해서 의대 못 가고 법대 간 거잖아요. 어머니가 과외비 쏟아부어서 그렇게 보내고 싶어하던 서울대 의대, 이 사람은 학원 한 번 안 다니고 혼자 공부해서 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는 이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이 집에서 우리 집사람보다 똑똑하고 수능 점수 높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머리만 똑똑한가? 착하기는 또 얼마나 착한데요. 전요, 사실 어머니 계속 안 보고 살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앞으로 아이들도 태어날 텐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어머니랑 이렇게 왕래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 어머니 큰며느리 무시하지 마세요. 이 집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니까. 그래. 큰애야, 그동안 미안했다. 내 말에 뭐 기분 나빴던 거 있으면 네가 이해하고 넘어가줘라. 내 앞으로는 절대로 너 까내리는 나쁜 말 안 하마. 이렇게 어머니한테 사과까지 받아내고 나니 정말 원도 한도 없더군요. 시집 와서 지금까지 그저 내가 공부만이 못한 탓이다 생각하며 참고만 살았는데 이런 날도 오더군요. 역시 남편 말 듣기를 잘했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한테 공부를 해보라고 처음 제안한 건 남편이었거든요. 막 결혼하고 나서 신혼살림 정리하는데 남편 책이 정말 많은 거예요. 남편 의대 다닐 때 공부하던 책들을 구경해보니까 뭔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심심하거나 잠이 안 올 때마다 의학서적을 꺼내 읽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본인이 풀었던 고등학교 수학 문제집을 주더라고요. 이거 한번 풀어볼래? 그렇게 해서 저는 취미로 남편의 수학 문제집을 풀기 시작했는데요. 중학교 때 배웠던 기억을 떠올려서 어찌어찌 해보면 고등학교 수학 문제도 풀리더라고요. 전 수학 문제 푸는데 재미가 들려서 심심하거나 머리가 좀 아프거나 쉬고 싶을 땐 수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런 절 보고 남편이 뜻밖의 제안을 하더군요. 여보, 공부 더 해보고 싶지 않아? 공부? 글쎄, 일하느라 바빠서 그동안 그런 생각은 못 해봤는데 고등학교 수학 공부해보니까 재미있긴 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에 당신 머리가 보통은 없는 것 같아. 이 수학만 봐도 그래.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 다니고 과외까지 해도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당신은 혼자서 이리저리 궁리해서 풀어내잖아. 수학적으로 뛰어난 것 같아. 정말? 내가 그 정도야? 그래, 그러지 말고 고등학교 검정고시부터 준비해보자. 당신 이렇게 속일 사람이 아니야. 필요한 건 내가 전부 지원해줄 테니까 당장 공부 시작하자.
이렇게 해서 저는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공부 시작한 지 2달 만에 합격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은 물론 2 동생들까지 모두 제 일처럼 기뻐하면서 축하해줬습니다. 동생들은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저에게 공부를 계속하라고 용기를 주더군요. 언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언니가 사실 우리 3자매 중에 제일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사람인 거 내가 다 알고 있었다고. 아니야, 내가 무슨 공부를 제일 잘해. 반에서 겨우 중간이었는데. 언니, 나 언니 맘 다 알아. 사실은 공부하고 싶었는데 우리 때문에 포기한 거잖아. 그런 거 아니야. 난 장사에 소질이 있으니까 장사 쪽으로 나간 거고 너희들은 공부를 잘했으니까 공부 쪽으로 나간 거지. 아니야. 어릴 때 우리가 풀다가 다 못 푼 문제집들 언니가 몰래 가져다가 풀어본 거 다 알아. 우리가 버린 참고서나 문제집 같은 거 언니가 가져다가 풀어보고 그랬잖아. 내 말 맞지? 나도 기억나. 분명히 나는 어려워서 손도 못 댔던 최상위권 문제들 누가 다 풀어놨길래 이게 뭔가 싶었던 기억이 있어. 난 작은 언니가 풀어낸 줄 알았지. 그거 다 큰 언니였어. 공부는 언니가 제일 잘했는데 우리 때문에 그냥 내려놓은 거야. 언니 미안해. 우리 때문에 고생만 하고 이제부터라도 언니 하고 싶은 거 해. 미안하긴. 제일 큰 언니가 얼른 일해서 돈 버는 게 맞는 거지. 그럼 어린 동생들 보고 돈 벌어오라고 하니? 그럴 순 없잖아.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내가 일찍 사회로 나가서 일했기 때문에 우리 집도 좀 더 빨리 자리 잡을 수 있었고. 너희들도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둘 다 서울에서 손꼽히는 명문대학 졸업하고 다들 들어가고 싶어하는 대기업에 취직도 잘했잖아. 좋은 신랑도 다 잘 만났고. 이게 다 언니 덕분이야. 언니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잘 되지 못했을 거야. 나야 돈이나 벌어다 줬지. 그게 어떻게 다 내 덕이니? 다 너희들이 똑똑한 머리에 성실한 성품까지 갖추고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언니는 너희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공부 못한 거?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오히려 기뻐. 똑똑한 내 동생들 뒷바라지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 힘든 줄도 모르고 신나게 일했다? 너희들 학비 될 생각에. 솔직히 조그만 구멍가게집 딸들이 이렇게 잘 될 줄 누가 알았겠니? 맞아. 이제 언니 차례야. 언니 잘 될 일만 남았어. 물론 지금도 너무 잘 됐고 우리 중에 제일 성공했지만 만약에 언니가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하면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줄게. 그래 언니, 다시 도전해보자. 언니네 애들은 당분간 내가 봐줄게. 아유, 힘들지 않겠어? 너희 애들까지 넷을 어떻게 한꺼번에 보려고. 애들끼리 잘 노니까 괜찮을 거야. 언니는 애들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해. 그럼 내가 언니네 집에 이틀에 한 번씩 와서 청소 빨래 해주고 형부 밥이랑 반찬도 챙겨놓을게. 검정고시도 2달 만에 붙었으니까 수능도 문제 없을 거야. 고마워 처제들. 나도 최대한 집안일도 돕고 여보 공부할 때 모르는 거나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 말고 오직 공부에만 집중해. 알았지? 그렇게 해서 갑작스럽게 저의 수험생 생활이 시작되었는데요. 생업을 병행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젊은 친구들과 경쟁하자니 부담이 많이 되더군요. 그래도 저는 1년여의 공부 끝에 좋은 성적으로 서울대 의대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남편과 동생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서울대 의대생이 되었다는 소식에 엄마 아빠는 까무러칠 듯이 좋아하셨어요. 서울대 의대 합격증을 보여드리니까 그걸 끌어안고 한참을 펑펑 우시기까지 하셨어요. 아, 우리 첫째가 이렇게 큰일을 해내다니. 엄마는 너무 자랑스럽다.
부모가 돼가지고 어린 자식 뒷바라지는 못해줄 망정 학교 관두고 일하러 다니는 거 가지 말라고 말리지도 못했어. 염치 없고 미안해. 어려서부터 좋은 건 다 동생들한테 양보하고 하다못해 공부할 기회까지 다 양보하는 거 보면서 미안하고 가엾기만 했는데 이제야 평생 한이 풀리는 것 같아. 진이야, 정말 장하다. 그러게 말이야. 구멍가게 집 첫째 딸이 서울대 의대에 합격하다니. 이거 동네 잔치 한번 할 일 아니냐? 이렇게 경사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어? 너 입학금은 어떡하든 아빠가 마련해 줄 테니까 딴 말 말고 받아. 알겠니? 아빠가 돈이 어디 있다고. 돈 걱정은 마세요. 아니야 이놈아. 아빠가 집을 팔아서라도 너 의대 입학금은 마련해 줄 거야. 태어나서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기뻐하시는 모습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처음엔 여러 사람에게 패기치면서 지금 이 나이에 공부하는 게 과연 맞나 싶어서 망설여지고 또 결과가 좋지 않을까봐 걱정도 많이 했는데요. 역시 도전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결국 아무것도 되지 못했을 테니까요. 저에게는 이제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훌륭한 의사가 돼서 남편을 도와 쪽방촌에서 일하는 거죠. 그곳에서 남편이랑 같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혜택을 받기 힘든 독거노인이나 노숙자, 불황자들을 위해 문턱을 낮춘 병원을 만들어 운영하고 싶어요. 어려운 의학 용어를 써가며 환자에게 고압적으로 대하는 권위적인 의사 말고 환자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의사가 되어 일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물론 그러려면 앞으로 지금 해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공부를 해야겠지만요. 저는 한자리에서 10년 넘게 운영하던 동대문 도매시장의 옷가게를 정리했어요. 저의 20, 30대를 바쳐서 일구었던 사업인데 하루아침에 접으려니 조금 아쉽기도 했지만 의대 공부와 일을 병행하는 건 불가능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죽을 각오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도 무사히 잘 마치고 국가고시까지 일사천리로 합격을 했죠. 그러나 좋은 일만 있으란 법은 없더군요.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의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제가 레지던트로 일하는 병원 응급실로 어머니가 실려오신 겁니다. 동서들과 함께 계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오셨다고 하더군요. 두 동서는 무서워서 벌벌 떨고만 있더라고요. 형님, 어떡해요.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어떻게 된 거야? 상황 좀 설명해봐. 식사 잘하시고 차 한잔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시더니 옆으로 퍽 쓰러지셨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119 불러서 이리로 온 거예요. 어머니 괜찮으실까요? 형님, 저 너무 무서워요. 일단 진정 좀 해. 김 선생님, 일단 펄스랑 BP 체크해 주시고요. 렁 사운드가 좋지 않아요. 체스트 한번 봅시다. 뉴모니아 의심되니까 CS 협진 의뢰해 주시고요. 응급으로 OP 들어갈 수 있으니까 OR 좀 잡아놔주세요. 제가 어머니 옆에서 진료를 하며 동료 간호사 선생님에게 이것저것 지시하는 걸 보더니 동서들이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형님, 진료 보시는 건 처음 보는데 진짜 의사 맞긴 맞으시네요. 당연하지. 그게 무슨 소리야. 일단 체스트랑 CBC 보니까 뉴모니아가 맞는 것 같은데 ARDS가 올 수도 있어. 그때는 인투베이션하고 벤틸레이터 쓸 수도 있어. 네?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형님. 어머, 미안해. 갑자기 어머니가 환자로 오신 걸 보니까 내가 지금 정신이 너무 없어서. 어머니 가슴 엑스레이 사진이랑 혈액 검사 결과 보니까 폐렴이 맞는 것 같아. 순간적으로 체온이 많이 올라서 실신하신 것 같고. 일단 약으로 열을 좀 낮추고 며칠 입원해서 치료받으시면 좋아지실 거야. 만에 하나 호흡곤란이 오면 기도사건하고 인공호흡기 쓸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지. 최선을 다해볼게. 서방님들한테 연락하고 동서들은
마음 단단히 먹고 기다려. 네, 형님. 그리고 잠시 후 어머니는 안정적인 몸 상태가 되셨고 의식도 되찾으셨어요. 어머니, 이제 좀 정신이 드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여기 병원이냐? 예, 큰형님네 병원으로 모셔왔어요. 형님이 어머니 살린 거나 다름없어요. 뭐? 큰애가? 우리 큰애 어디 있냐? 예,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좀 괜찮으세요? 난 무슨 병이냐? 죽을 병이니? 아니에요, 폐렴이에요. 증상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으니까 항생제 맞으시고 며칠 푹 쉬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그래. 아직 저승사자 만나러 갈 수는 없지. 큰애 너만 믿는다. 아까 응급실에서도 형님 진짜 멋있었어요. 제가 알던 그 형님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러게요. 그 어려운 의학 용어를 막 줄줄 쓰시면서 의료진한테 막 뭘 지시하시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제 동대문 옷장사 하던 중졸 출신으로는 안 보여? 아, 형님도 참. 그게 언제적 얘긴데 그 얘기를 꺼내세요? 서울대 나온 의사 선생님을 누가 중졸 출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진짜 대단해 보이시던데요? 흰 가운도 잘 어울리시고. 형님, 너무 멋지세요. 근데 동서들, 그때 옷장 사던 사람도 나고 지금 병원에 있는 사람도 나야? 예? 옷장사나 의사나 다 똑같은 나라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직업이나 학벌 가지고 사람 비하하고 무시하는 그런 행동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동서들도 법대 나와서 변호사까지 된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잖아.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그런 유치한 짓은 하지 말아야지. 게다가 동서들은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사람들인데 나보다 아래로 보이면 무시하고 막말하고 나보다 위로 보이면 아첨하고 아부하고. 그래서야 되겠어?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발부려 하지 말고 그 사람들 편에 서서 힘이 돼줘야지. 안 그래? 네, 형님. 잘 알겠어요. 입 바른 소리 좋아할 사람은 없으니까 이런 얘기 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는데 그래도 동서들을 위해서 한마디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충고 아닌 충고를 좀 했는데 예전 같으면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었을 동서들이 웬일로 토달지 않고 고분고분하더라고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더니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 의사가 되니까 잘난 변호사 동서들에게 말빨이 좀 먹히는 것 같더군요. 이래서 사람들이 다 열심히 공부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나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권위를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좀 더 낮은 곳에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된 거니까 꼰대 노릇은 오늘로 끝내기로 했죠. 어머님은 다행히 폐렴 초기였기 때문에 금방 몸을 회복하셨어요. 연세가 많으셔서 살짝 걱정하긴 했지만 평소에 워낙 꼬장꼬장하시고 건강관리도 잘 되어 있던 분이라 별 문제 없이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나 이렇게 며칠 만에 벌떡 일어난 거 보니까 너 아주 실력 좋다. 의사가 체질에 딱이네.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장사도 얼마나 잘했다고요. 예, 그러지 말고 너 피부과나 성형외과 할 생각 없니? 네? 갑자기요? 그래, 말 안 듣는 내 아들 대신에 큰며느리가 시어머니 소원 좀 들어다오. 강남에 피부과나 성형외과 하나 차리자. 그거 몇 년만 하면 몇십 층짜리 빌딩을 산다고 하더라. 아이고, 어머니, 아직도 그 꿈 못 버리셨어요? 그래, 그러려고 내 아들 의사 만들어놨는데 너는 그쪽으로는 아예 관심도 없고 칠색팔색을 했으니 내 꿈은 이제 끝이다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우리 큰며느리가 의사가 된 거는 나한테도 기회가 한 번 더 있다는 뜻 아니겠니? 죄송하지만 어머니, 꿈은 이제 그만 포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일심동체라서요. 저도 레지던트 과정 끝나면 이이랑 같이 쪽방촌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이고 참, 에휴, 누가 부부 아니랄까봐 둘이 하는 얘기도 똑같네.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나같이 멀쩡한 탄탄대로를 놔두고 자꾸 새길로 빠지냐? 어머니, 자꾸 억지 부리시면 또 의절하고 안 봐요, 저희 둘 다. 아유, 그래. 잘난 의사 선생님들 두 분이 마음대로 하셔야지. 너희들이 늙은이 말 듣겠냐? 그러시더니 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더군요. 그래도 네 덕분에 큰아들이랑 화해도 하고 이렇게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집에도 가고. 고맙다, 큰애야. 네가 우리 집 복덩이야. 내가 처음에 널 몰라봤어. 시어머니는 이제 강남에 피부과 개원하자는 말씀은 절대 안 하세요. 그리고 동서들한테도 어려운 환자들 돌보는 저희 부부를 본받아서 봉사활동도 하고 기부도 좀 하라고 성하십니다. 제가 주변에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된 것에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저를 위해서 끝없이 새로운 도전을 이어나가려고 해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도전을 멈추지 마세요. 언젠가 무엇이라도 이루어질 겁니다.